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18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최인수, 윤덕환, 최선혜, 송우뜸, 그 다음에 김민희 님이 공동으로 지었어요. 개인화된 사회성의 등장, 1인 체제에 대한 현대사회의 트렌드 분석입니다. 특별기획으로 서울과 도쿄 두 도시 이야기, 일본의 오늘은 한국의 내일일까, 개인의 사회성 역설, 진보와 보수의 소비 행태 차이를 잘 정리를 했어요. 최인수님은 마크로벨 엠브레인 대표이사시고 현재 한국조사협회 회장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석, 조사에 따라서 이 분석을 해내니까 더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철저하게 지금 개인화되고 있고 또 혼밥, 혼술이 유행이죠. 거기에 대한 분석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걱정하고 또 미리 어떻게 돈이 움직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까운 2018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2018 대한민국 트렌드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 소비자들의 삶과 방식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집중했어요. 만약 이 책에서 미래의 아주 거대한 담론이라든가 기술 변화라든가 경제 전망을 기대했다면 이 책을 보면 안 되고요. 전망서를 표방하긴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책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그러면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중의 삶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내년 이후 그들의 행동을 전망하는 가이드, 그러니까 짧은 가이드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미래 전망의 책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당장의 2018년 또는 2019년 초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여기 스마트폰은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2017년에는요 사회적 교제 대상인 타인으로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타인을 대체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게 묻고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부터 즉시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마트폰은 나에게 관계의 부담을 지우지 않아요.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고요. 내가 싫을 때는 멀리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존재도 확실합니다. 제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봤을 때 독방이 있었을 때 만약에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쓰게 한다면 독방이 괴로울까? 아마 즐겁지 않을까? 독방에 스마트폰을 준다면 스마트폰을 뺐으면 괴롭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나 홀로 되기를 선호하는 현재 사회 분위기의 이면에는요, 한국의 사회적 관계 속에 놓인 개인이 그동안 얼마나 사회적 의무 또는 역할, 이런 명분으로부터 타인에게 억압을 받아왔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 홀로 되기 현상은요, 최근에 인간관계 양상도 바꿔놨죠. 사람들은 이제 막연한 교류나 친목을 목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관심사를 위주로 뾰족한 초점을 둔 인간관계를 지향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성을 탁월한 존재이지만 현재는 철저하게 개인화된 형태의 사회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1인 체제와 개인화된 사회성 현상이 확산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뭐 신뢰라든가 불특정 타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좀 낮아지고 있죠. 점점점 신뢰가 낮아지고 있어요.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이 하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지속적으로 불투명해지면서 막연한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포기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더 소중하게 느끼는 현상이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동력,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 행복 추구 경향, 그리고 낮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한국 사회 환경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2018년 올해 이후에도 1인 체제와 개인화된 형태의 사회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제 혼자서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말을 하지만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좋은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모릅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효석의 증문즉설, 스피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김효석의 증문즉설을 검색하세요. 그럼 지난 1년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 대한민국 트렌드에서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향후 소비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매슬로우의 이론을 적용해서 평균적인 욕구를 측정한 적이 있죠. 우리 역시 마크 로밀 엠브레이는요, 매슬로우의 이론과 제안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주요 소비층인 20대에서 50대 10,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집단적인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했어요. 전체 문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초기 매슬로우가 구분한 결핍 욕구를 구성하는 4개 단계,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또 존경받고 싶어하는 자존의 욕구, 그리고 성장 욕구를 구성하는 4가지 단계, 인지적, 심비적, 자아실현, 자기 초월. 이것을 이제 하위 개념으로 해서 3차에 걸친 요인 분석 과정을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요, 생리적 욕구, 음식이라든가 물, 공기에 대한 욕구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장 결핍이 큰 부분이었던 자존의 욕구, 653점으로 8개 욕구 중에 1위였는데요. 요건 좀 낮아졌고 2017년 2순위 647.60점,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에 대해 더 큰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47.6점에서 651.94로 1순위가 됐어요. 와우. 어허? 야. 20대, 50대는 한국 사회가 성장 욕구보다 결핍 욕구가 더 강한 단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새로운 지적 자극을 추구하려는 성장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자기 초월 욕구는 근소하게 증가했고요. 2016년에 비해서 자존감의 결핍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보다 본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지적인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욕구의 방향으로 보면은 2018년 이후에 한국 사회 대중 소비자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문제와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 트렌드라는 건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더 기본적인 욕구, 일자리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겠죠. 쭉 이렇게 이제 과거에 쓴 책들을 자기가 이제 다시 본인들이 또 갖고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그러네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욜로예요. 욜로. 이제 당신은 2억을 모으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당신 눈앞에 현금 4,000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주관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선택해보세요. 1번, 아몰랑 하면서 당장 스타벅스 라떼 한 잔을 사 먹는다. 2번, 일단 안 쓰고 어디에 쓸지를 심사숙고한다. 3번, 매일 4개월 동안 라떼 한 잔 값을 저축해서 해외여행을 떠난다. 4번, 매일 30년 동안 복리로 투자해서 2억 원을 만든다. 당신의 취향이 선택지 중 1번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욜로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요즘 많아졌어요. 아이 몰라. 당장 스타벅스 라떼 한 잔을 사 먹는 거죠. 2017년 현재 1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는 10명 가운데 60% 이상입니다. 최근 소비자는 30년씩이나 기다려서 2억 원을 모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라떼 한 잔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YOLO라는 압축적인,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요 표현이 대중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선택지가 4번, 그러니까 2억 원을 모은다. 30년을 복리에 투자해서 연 9%대 복리로 투자하면 2억 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논리죠. 실제로 많은 경제신문이나 금융 전문가들이 소액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용어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 제한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매력이 있으려면 다음에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됩니다. 30년 동안 수익을 복리로 계산할 때 변수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수익률이 9% 정도로 유지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4,000원 이상의 수입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인 현재 소비 잘 나간다는 펀드도 연평균 수익률 9%를 30년 동안 유지한다는 건 넌센스죠. 또 한 가지는요. 매일 30년 19,05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4,000원의 수입이 생겨야 돼요. 사실 이것은 금융권에서 투자 상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정한 직관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었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전제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건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그리고 상당한 절제를 포함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떼 효과가 설득하려고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략된 구조를 좀 더 보강해서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라떼를 포기해서 생긴 4,000원을 매일같이 투자한다면 30년 뒤에는 2억 원이라는 목돈을 줄 수 있다. 단 워런 버핏 급의 펀드 매니저가 30년 정도는 매년 투자 수익률 9% 이상씩을 내주어야 하고 매일 4,000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1950일 동안 지속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4번 선택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1번 선택지를 고르는 사람이 크게 늘었죠. 이것은 2017년 현재 한국 사회의 대중 소비자들이 30년 뒤에 2억보다는 지금 당장의 라떼 한 잔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요. 먼 미래에 지금 현재 시점에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욜로의 본질은요. 단순히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사는 겁니다. 경험을 사는 거. 욜로. 욜로에 관련된 상품들 리스트를 좀 보면 뭐 디자인 제품이라든가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이 좀 있어요. 그 리스트를 보면 욜로 마케팅이 성공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눈에 띄고요. 하지만 대중 소비자들은 마케팅 용어로서의 욜로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게 현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욜로라는 현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욜로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70.6%나 돼요. 욜로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과소비를 하도록 만든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55.9%. 욜로 라이프도 결국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 82.7%가 나왔습니다. 욜로는 의미상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경험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건요.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감정에 충실하려는 겁니다. 감정에 충실하는 욕망이죠. 먼 미래의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막연함보다는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 더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15년에 그 조사를 보면요. 소비 경험을 사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이제 2015년 2년 전에 비해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걸 이제 가치 소비 경향이라는데 이게 45.1%에서 2015년에 64.4%로 늘었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가치 소비 품목의 상위 항목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행과 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여행이 38.2%에서 48.8%로 늘었어요. 또 음식, 먹거리가 2순위였는데 이것도 33.6%에서 2년 만에 39%로 늘었어요. 제품의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그러니까 음식이나 먹거리는
소유가 아니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행도 그렇고. 이게 더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확대하는 데 늘었다. 돈을 그쪽으로 쓴다라는 거죠. 대중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는 결국 욜로가 대중의 가치관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건요. 개인의 경험치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뭔가를 재미있게 배우려고 하는 욕구로 변화하는 걸 보인다는 거죠. 절대다수 소비자, 그러니까 85.3%가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취미 활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가 우리 58.6%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으로 여행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6년에 55.6%에서 10%나 증가했습니다. 65.5%. 취미 활동이 2순위를 유지했지만 그 비율은 꽤 증가했습니다. 50.4%에서 54.2%. 이것은 3순위인 영화 감상, 4순위 독서의 근소한 하락세와 비교해 봐도 눈에 띄는 결과죠. 또 소비자들은요.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에 무려 절반 이상 52.8%가 아끼다. 그 다음이 이제 요리, 요가, 피트니스 헬스, 계절 스포츠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생활이라는 것이 시간과 금전이라는 제한된 그 자원을 쪼개야 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취미 활동이란 결국 개인이 기존에 자기 개발에 쓰던 자원, 그러니까 뭐 시간과 돈의 쓰임을 변화시키는 거죠. 실제로 2010년 이후에 개인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소비자는 남들이 보기에 좋도록 하는 외모관이나 경쟁력 제고보다는 자신의 순수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경험을 확장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진국은 악기나 음악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경험, 여행, 또 어떤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것에 대한 도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는 짚어보는데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 흐름, 어쩌면 개인 소비자들이 겪어온 만성적이고 너무 또 장기적인 어두운 전망에 대한 불신, 반작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총소득 변화 가능성 전망을 보면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 같다.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 63.9%. 미래에 경제적으로 크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희생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나아지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또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 의향은 72.1%에서 66.2%로 크게 떨어졌네요. 주식 투자 의향은 37%에서 33%로 미술이나 예술 작품 투자도 14%에서 6%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펀드 투자 경험의 비율도 2009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51%대에서 26%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아예 놔버린 걸까요? 수치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89.5%에서 88.6%. 이건 뭐 거의 안 줄어들었죠. 다만 희망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예측하는 거죠. 부자는 되고 싶은데, 되고는 싶은데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되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욕망의 크기는 여전히 꽉 차 있는데 그 욕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막혀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근 경향을 보면 욕하면서 뭔가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홧김 비용. 그 이제
방송 불가용으로 그 시발 비용이라고 그래요. 시발 비용. 이 찰지고 입에 잘 붙는 현장감 넘치는 단어를 이 책에서만 써서 아쉽다라고 홧김 비용이라고 순화하겠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스트레스나 상대적 박탈감을 높게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홧김에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대요. 스트레스 수준을 상하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경험을 유무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홧김에 충동 구매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요.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은 16.5%였는데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41.3%예요. 2배가 훨씬 넘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충동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사람의 충동 구매 비율 38.7% 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충동 구매 비율은 23.5% 차이가 나네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충동적으로 뭔가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때요, 소비자는 구매하는 대상에 의미를 두기보다는요, 소비하는 행동 자체가 주는 만족감에 의미를 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충동 구매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고요. 구매 행동 자체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소소한 쇼핑으로 만족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 큰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짜잘한 거, 해외 직구에서 득템했다, 뭐 이런 것들. 저도 그렇습니다. 충동 구매를 좀 하거든요. 그걸 긍정적으로 봐요.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써야 된다. 맞아. 충동 구매가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3.4%. 충동 구매이긴 해도 내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56.1%. 저도 그 부류입니다. 다만 충동적인 소비는요, 또 후회를 하기도 해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충동적인 소비를 외식비 43%, 의류 33%, 술자리 23% 순으로 했는데 후회되는 충동적 소비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술자리 64.7%, 외식비 40%, 의료 35.7%.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술자리를 별로 안 합니다. 외식도 별로 안 하고요. 옷도 잘 안 삽니다. 저는 이렇게 뭐 IT들 뭐 짜잘한 거 이런 거 많이 삽니다. 방송 장비들 뭐 이런 거. 이 녹음하는 이 마이크도 해외 직구에서 산 거예요. 요게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음질 괜찮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H1이라는 마이크인데 괜찮아요. 국내에서는 좀 비쌉니다. 해외에서 직구를 샀습니다. 자, 돌아와서 소비자들은요, 지금 당장의 기분 나쁨,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기분을 풀고 있었고요. 그 과정 자체는 만족스러웠지만 소비 이후에 돌아오는 초과 지출의 영수증을 보면 후회를 하는 거죠.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요, 초과 지출을 한 후에 후회하는 비율이 다른 소비 행동에 비해서 여행과 선물 항목에서 현저히 낮았다는 겁니다. 선물, 여행, 지출 초과에 대한 후회 비율이 국내 여행이 10%, 해외 여행이 12.3%예요. 선물은 6.8%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소비해서 해소하는 것, 술, 외식, 의류보다 경험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여행, 또 타인에게 의미를 남기는 거죠. 선물로 소비하는 것이 비록 충동적이었을지라도 덜 소모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좋네요. 여행, 좀 충동적으로 여행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가서 또 선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어쩌라고. 자, 욜로는요, 본질적으로 개인이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려 한다는 현실적 의미를 반영합니다. 지금 당장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역설적으로 이전까지 한국 사회가 개인의 감정을 살피지 않았던 억압된 사회였거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욜로의 나비 효과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선 장기적인 전망의 투자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요. 이건 소비자들의 투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앞에 언급했던 예상과도 일치하는 얘기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소비 분야에서는요. 오랫동안 저장하거나 보관이 필요한 상품보다는 즉시 소비가 가능한 상품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대표적인 게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에 대한 이용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저장을 주용도로 하는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잔뜩 사서 보관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사면 되니까 싱싱한 걸로, 신선한 걸로 사면 되잖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일 수 있죠. 재놓고 버리는 것보다는. 워낙 또 편의점이 경쟁력이 있어요. 요즘 뭐 1+1, 2+1도 많이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이 책에는요. 욜로라는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거나 고가의 프리미엄 욜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상식 한 가지가 있다. 욜로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의 핵심에는 돈과 시간의 만성적 부족과 향후에도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놓여 있다. 이런 비관적 전망을 전제로 두고 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욜로는 순전히 충동구매를 합리화하는 현상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욜로를 브랜드화하여 만든 프리미엄 상품 라인의 전망은 박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랬었네요. 이와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또 소개해요. 이게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이잖아요. 요즘 화끈하게 떴죠. stupid. 모르는 사람 없죠. great. 여기서도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어쨌든 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많이 있고요. 쭉 이제 요 책을 좀 보시면 됩니다. 2018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피치 학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OBM 스피치는 다릅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이 직접 만들었고요. 직접 가르칩니다. 평생 AS 해드리겠습니다. OBM 스피치에서 목소리 스피치를 배워보세요. 확긴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잠까지 줄여가면서 만든 나만의 시간. 모든 것이 시간으로 거래되고 시간으로 계산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4분, 버스 요금 25분, 권총 한정 3년, 스포츠가 59년. 시간은 곧 돈이라는 공식이 말이 아닌 진짜 현실로 표현된 곳, 바로 영화 인타임 속의 세상이다. 요즘 들어서 현대인에게 이 시간의 문제가 중요하죠. 여유 없는 일상, 그리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시간을 갖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요. 더더욱 공론화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나만의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요. 12.4%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결핍이 보였어요.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진 현대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서 불만을 표출하기라도 하듯이 많은 소비자들이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연봉을 포기하더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날 만큼 연봉보다 개인 시간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취준생들의 입사 조건 1순위가 높은 연봉이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는 뉴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이죠.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도 편의점만 계속 일했대요. 알바로. 그리고 글을 썼답니다.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편의점 알바로. 돈은 적게 벌어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는데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였구나. 편의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획을 보다 꼼꼼하게 세우거나 25%,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 22.8%,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개인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크 로밀 엠브레인의 또 다른 조사를 보면요.
여유 시간이 주어질 경우에는 수면과 휴식을 취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뚜렷하게 많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 정반대의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생길 때 부족한 수면과 휴식을 보충을 하고 반대로 그 여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잠을 절약하는, 아이고 이건 우픈 과정이네요. 웃고 싶은 과정을 반복하는 현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피곤함을 내쫓고 편안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노력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수면 카페, 마사지 샵을 이용하거나 안마기구를 구입하거나 렌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졸음을 쫓거나 피로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있어요. 최근에는 숙면을 유도한 릴렉스 드링크, 수면 유도 음료까지 등장을 했고요. 조금씩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면과 관련된 다양한 시장 움직임을 지칭하는 슬리퍼노믹스란 용어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이네요. 연봉보다 시간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노력하면서 얻어낸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소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단연 여행, 그리고 취미 활동을 꼽습니다. 특히나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취미 생활과 체험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시간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도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진짜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즐겨하는 취미 활동이 여전히 TV 시청이라든가 음악 감상이라든가 영화 감상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는 것을 특색이 없는 활동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만의 진정한 취미 활동을 갖고 싶다는 응답이 92.5%예요. 적극적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다 전문적인 취미 활동을 가지거나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도 상당해서요. 제대로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는 의지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취미 활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데이 클래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수입이지만 원데이 클래스는 관심 있는 강좌나 체험 활동을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시간을 낼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지율도 이용률도 낮은 편이지만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나를 위한 투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원데이 클래스 하루 만에 이렇게 배워보겠다. 많이 생겼어요. 하루 만에 음식, 요리, 디저트, 스포츠, 공예, 공방, 목공. 요즘엔 또 하루 만에 이렇게 펜을 만년필 깎는 강좌가 있어서 하루만 배우면 이렇게 만년필을 깎고 오는 기초적인 거지만 그런 공방도 있고 저만 해도 하루 만에 마술을 배우는 강의와 마술을 배우는 과정을 열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성공적으로 했고요.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가 유행이네요. 길게 배우는 것보다는. 2018 대한민국 트렌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라는 부분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쓸 돈 잘 쓰고 싶다. 돈 벌 기회 그래도 아직 부동산이다. 이런 이야기. 해외여행의 매력을 알아버리다. 또 결혼은 선택일 뿐이다. 나도 당신만큼 안다. 또 상품평 필터 계약 호갱을 면한다. 미니하게 다 있는 동네 핫플레이스. 신상가 트렌드. 스파 브랜드에 대해서 또 분석을 많이 했어요. 1인 가구를 넘어서 1인 체제, 나홀로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나를 외치다. 이런 이야기. 혼밥, 혼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 또 거기에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 반려가족. 이것도 2018년 어떤 시장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국가는 무엇인가. 세금에 대해서 예민한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대통령 덕질을 하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에 대한 통계도 있어요.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소통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또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성향 분석에 대한 것들. 그럼 이번에는 특별기획 서울과 도쿄 두 도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을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뭘까? 현재 일본은 지금 그래도 경기가 장기 불황 이후에 좀 살아나고 있죠. 젊은이들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워낙 안 나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의 취업이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좋아진 거죠. 그전에는 엉망이었죠. 우리도 이렇게 아이를 안 낳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언젠가는 취업이 해결이 되겠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지금도 부족해요. 다들 대기업과 공무원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지. 일본의 현재는 한국의 미래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20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고도 성장기인 1960년대 10%대를 유지했다가 7, 80년대에는 4에서 5%로 낮아졌고요. 90년 이후에는 1% 미만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는 70에서 90년대까지는 10% 가까이 성장했다가 2000년대 4%, 2010년에 들어서 3%대 아래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거든요. 이런 경제 성장률 동선보다 한국과 일본이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는 부분은요.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인구 구조입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가 20년 격차를 두고 일본을 그대로 뒤쫓고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에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가 1995년에 63%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15년까지 56%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아주 유사하게요. 2017년 66.5%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20년 안에 5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싱크로율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1996년에 있었던 일이 우리 이제 2017년에 있었던 거죠. 20년 차이로. 그러니까 20년에는 똑같아지겠죠. 일본의 경제 분석가 모타니 고스케는요. 일본의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장기 불황은 거품 경제의 붕괴에 의한 후유증이나 수출 부진 등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이 된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히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난카이 세대, 그러니까 47년에서 49년, 은퇴가 시작된 90년대 후반부터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즉 대량의 소비층 감소가 장기 불황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45년에 패망했고 우리는 이제 6.25를 치렀기 때문에 요 편차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난카이 세대와 유사한 1차 베이비붐 시대 55년 64년생 은퇴가 시작되는 시기인 2015년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요.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는 15세가 되는 2002년생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모습을 보이면서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요.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되는 인구는 현저하게 적은 그야말로 인구 절벽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도 일본과 유사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일본식의 장기 불황을 전망하는 경향을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기업의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상당수의 기업은 실제로 한국 경제가 일본식의 장기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기관, 관련 단체, 정부 유관기관, 경제연구소 등에서는요. 이런 인구 절벽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야말로 일본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참조해서 미래의 정책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몇 가지 분명한 건 몇 가지는 분명한 전망이 가능한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대중 소비자의 전체 수요층이 감소하는 거죠. 당연히 총 수요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내수 시장은 축소될 거고요. 내수 중심의 기업들은 활력을 잃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학적 분석은 다양한 기관에서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하지만 이런 경제학적 프레미엄
프레임의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의 그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전력과 분석을 제외하고 어떠한 거시적인 예상, 전망도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한국의 인구 절벽 현상은 이미 정해진 미래이고 그 소비자들의 경제학적 동선은 우리보다 20년 앞선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진행 과정을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본이 걸어간 그대로 길을 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마크 로밀 엠브레이는요. 일본의 마크 로밀 본사와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에 사는 대중 소비자들의 현재를 비교해봤습니다. 도시와 비도시 간의 라이프 스타일 차이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각각의 수도인 서울과 서울 시민과 도쿄 시민 만 20세부터 50대까지 1000명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각 연령대 비교를 위해서 성별, 연령별로는요. 동수로 할당해서 조사를 진행했대요. 한국의 수도에 사는 서울 시민 1000명과 일본의 수도에 사는 도쿄도민 1000명,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는 어떠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우선 소비 생활의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옷을 고를 때 상표를 중시한다. 어디일까요? 옷을 고를 때 일본 도쿄도민이 그럴까요? 서울 시민이 그럴까요? 도쿄도민과 서울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옷을 고를 때부터 도쿄도민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서울 시민과 다릅니다. 도쿄는요. 유행에 따라 옷을 구입하지도 않았고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에 더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쿄 14.8%, 서울 29.3%, 도쿄 38%, 서울 40%. 훨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유명 브랜드나 해외 명품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서울 시민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유명 브랜드 옷을 구입한다. 도쿄 15%, 서울 30%, 2배. 와, 나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좋아한다. 도쿄 19, 서울 23. 옷에 관한 한 도쿄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저렴한 제품 여러 벌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장기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비싼 옷 한 벌을 사기보다는 싼 옷으로 여러 벌 산다. 도쿄 50%, 서울 41% 나오네요. 유행에 잘 따르지도 않고 브랜드를 덜 선호하는 도쿄 사람들이 한 태도는요. 의류를 구매할 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브랜드라고 더 신뢰하지도 않았고요. 평판이 좋은 브랜드를 더 고려한다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브랜드를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쿄 도민들은 과거에 비해서 브랜드의 영향력이 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 브랜드에 크게 구입하지 않고 저렴하지만 다양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도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나 독특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은 서울 시민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나만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독특한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하는 편이다. 도쿄 18%, 서울 31%. 와우.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독특한 제품을 구매한다. 16%, 도쿄, 그 다음에 서울은 26%대. 거의 27%네요. 도쿄 사람들은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유행에 영향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대다수가 공감하는 일본 사회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짐작 가능한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바로 밥 먹는 스타일입니다. 식사 스타일. 생각보다 도쿄 사람들은요.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을 찾아다니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도쿄는 13%, 서울은 46%. 도쿄의 식단가 전체가 뭐 맛집이라서 그런가요? 보다 직접적으로는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 먹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 47%. 도쿄, 서울 37%네요. 그것도 혼자서 식사하는 것에 익숙하다. 도쿄 68%, 서울 49.2%. 최근 우리나라도 혼밥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도쿄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아직은 아니네요.
도쿄 사람들은요,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남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낮은 욕구가 만들어내는 도쿄 사람들의 일상인 것 같아요. 고독감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오네요. 나는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도쿄 31%, 서울 47%. 우리나라는 현재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다. 도쿄 18%, 서울 51.5%. 와우. 야, 고독감에 대해서 난 도쿄 사람들도 고독할 것 같은데 아니네요. 되게 많이 다르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관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을수록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결핍이 크다는 전제에서 보면 역설적이게도 서울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적 욕구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서울과 도쿄의 이 같은 사회적 관계 욕구의 높낮이는 서울 사람들이 도쿄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인정 욕구를 보이고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보다는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도쿄가 훨씬 낫네요. 32.6%. 서울은 58.4%.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도쿄 27.7%. 서울 32%. 이런 서울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정 욕구는요,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관계에 어쩔 수 없는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야, 일본 사람들이 그렇군요. 36%밖에 안 돼요. 서울은 47%예요. 나는 싫어하는 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식해서 한다. 도쿄 30%, 서울 39% 차이가 납니다. 관계 욕구를 뒤집어 보면요, 타인에 대한 관심과 관련성 있는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 이외의 타인에 대한 관심은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의 양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 사람들이 도쿄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요, 타인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가족,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도쿄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나의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도쿄 55%, 서울 77%. 나는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도쿄 33%, 서울 51%. 나는 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도쿄 20%, 서울 31%. 오. 그렇다면 도쿄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을 최소화하고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는 걸까요? 여가 생활의 패턴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여가 활동은 대부분 혼자 즐기잖아요. 도쿄 35%, 서울 25%. 하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한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일정으로 휴가를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갈 때 함께 가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도쿄는 43%, 서울은 23%.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하는 것에는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다소 주저했고요. 그다지 뚜렷하게 독립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런 여가 생활에도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도쿄 사람들이 더 만족합니다. 현재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 32%, 서울 29.6%. 도쿄 사람들의 일상을 해석하는 도구를 이제 주체성과 대상성이라고 적었는데, 서구의 기준을 보면요,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집단주의 문화권에 포함이 되어 개인의 독립적 가치보다는 집단 가치를 더 중시하는 집단주의라는 문화 프레임으로 보면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하고 주변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관계의 욕구는 낮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도쿄 사람들을 서울 사람들과 동일한 문화적 프레임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학계 연구에서는요,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근거들이 다수 등장을 하는데요. 보다 정교한 차원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심리적 차이를 사회적 맥락에 관한 태도로 구분하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주체성과 대상성에 대한 자기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만든 문화심리학자 이누미야 요시유키는요, 이 자기 개념의 차이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심리적 차이를 설명해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주체성 자기가 강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 존재를 봅니다. 반면에 대상성 자기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봐요. 주체성자가 강한 사람은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반면에 대상성자가 강한 사람은 분위기에 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누미야 요시유키는요, 한국인의 경우는 주체성 자기가 강해요. 우리는 주체성이 강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요. 근데 일본인은 대상성자가 강해요. 그 근거로 일본인들에 비해서 높은 한국인들의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의 차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주체성과 대상성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예로 이누미야 요시유키 박사는요, 한국어의 욕설의 다양성과 한턱내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욕설은 일본어에 비해서 종류도 다양하고 사용 빈도도 훨씬 높죠. 이누미야 박사는요, 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이 강한, 주체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일상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고요. 따라서 각자의 주체성 자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욕설을 통해서 상대방을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손상된 자신의 주체성 자기를 회복하려는 거죠. 이번에 달리 대상성이 강한 문화인 일본 사회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하는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죠. 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약한 거예요. 기껏해야 빠가에로, 찍쇼 몇 개 없죠. 물론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양한 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쏜다. 한턱내기. 요것도 주체성이죠. 내가 이제 최고다. 잘 나간다라는 거 확인시키려고 사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거죠. 이 주체성과 대상성이라는 자기관의 관점으로 앞선 다양한 조사 결과들을 해석해 보면 도쿄 사람들에 대한 모호함이 상당 부분 설명이 됩니다. 도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신경을 쓰면서도 뾰족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이건 사회적 상황에서 영향력을 스스로 발휘하기보다는 주변의 분위기를 수용하는 대상적 자기관의 영향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주체성과 대상성이라는 프레임은요, 도쿄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를 많은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서울 사람들은 좀 더 뚜렷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도쿄는 28.5%, 서울은 43.9%. 오,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러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 도쿄 24.5%, 서울 31.1%.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사람들이 미래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도쿄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60.9%. 서울은요, 85.5%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회사 생활에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업이나 내가 원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다 주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서울 사람들의 주체성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주체성 자기가 만들어내는 서울 사람들의 자기 상황의 개입.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주도하려는 성향이 높은 서울 사람들과 그 상황의 영향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을 잘 찾아가려는 도쿄 사람들의 성향은요, 정보 탐색에 대한 적극성에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거나 뉴스에서 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었지만 요즘은 한 발 더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주장이나 근거를 찾아 나서거나 사실 여부를 직접 따져보는 경향은 서울 사람들이 훨씬 강하죠.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믿지는 않지만 나가서 촛불 집회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네. 우리는 들고 나가잖아요. 주체성이 강하니까. 이 책 재밌어요.
뭐 그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쓴 논문을 보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동양인을 분석을 했는데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아나. 그리고 욱하는 것도 많은 게 갑질이 많은 것도 주체성이 강해서 그렇거든요. 갑질 논란도 워낙 주체성이 강하니까. 그러면 so what? 어쩔 거냐 이거예요. 어쩔 거냐. 이 책이 좋은 건 so what이 있어요. 어쩔 거냐. 2018 대한민국 트렌드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음 잘 되고 있죠? 혹시 이게 또 하다가 전에는 열심히 떠들었는데 녹음이 안 돼서 황당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본의 현재에 대한 가장 궁금한 분야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전망일 거예요. 왜냐하면 1992년 부동산 버블의 붕괴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동선을 그대로 일본 사회가 경험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갈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일본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버블 붕괴 이걸 자꾸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붕괴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전망을 하죠. 인구 절벽이 유발하는 향후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참조하기 위해서는요. 인구학적이나 경제적 차원의 정해진 그래프보다는 각국의 정치 환경과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게 훨씬 더 역동적인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미래는 현재의 대중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 이미지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죠. 제임스 데이터 교수 주장을 떠올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래를 바꾸려는 적극성은 일본보다는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성 자기가 강한 한국 문화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는 주체적인 해결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대상성 자기가 강한 일본 문화 관점에서는 적응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문화심리학자 이누미야 요시유키 교수는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높은 부정적 인식과 높은 발전 가능성 인식 사이에 기묘한 괴리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중략하고요. 20여 년 전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지나갈 때 어떤 대학원 선배가 한국의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설명 중 한국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잘 알아듣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반만 년? 5천 년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말이다. 일본 역사가 5천 년보다 훨씬 짧지만 만약 5천 년 역사가 있더라도 반만 년의 역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름답고 오랜 전통이 있는 독창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 그리고 정이 많고 협동심이 있으며 근면 성실한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은 문제가 많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보는 게 아닐까. 요시키 교수가 쓴 글입니다.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 야, 이게 제목 좋은데요?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 재밌습니다. 이 다음에도요, 뭐 닮은 듯 전혀 다른 서울과 도쿄에 대한 글 다양하게 있어요. 재밌죠? 2018 대한민국 트렌드 제가 몇 개 부분만 읽어드렸어요. 나머지는 꼭 구입해서 보시고 이 책은 빨리 보셔야 돼요. 빨리 보셔야 돼요. 뭐 올해 가기 전에 연초에 보셔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책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트렌드 돈 버는 책, 돈 벌 수 있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앞에서 떨리신다면, 목소리에 힘이 없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말이 횡설수설하다면 OBM 스피치에서 배워보세요. 설득박사 김효석이 직접 만들었고요. 직접 지도합니다. 평생 AS 보장합니다. OBM 스피치로 오세요.